네, 8월 10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주요 현안을 가장 잘 읽어주실 사람을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는 시간인데요. 이 뉴스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언론 장악인데요. 이 두 분께서 이 부분은 가장 일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준희 교수님 공영방송 전문가라고 저희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전까지 모르셨나 보죠? 제가 가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네, 해시TV 그리고 사실 해시태그에서부터 사실 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방송을 불러주셔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없다님이 또 함께 네. 지금 해시TV에서 활약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정준희 교수님이야 저희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지만 공개 방송에서 기조 네. 연설을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또 큰 방향을 잡아주셨다고 할까?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스튜디오는 처음이시니까 유튜브 구독자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원샷으로. 예. 시사인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언론사인데 어머. 예. 유튜브까지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지금 언론사가 작은 규모라도 어떻게 나가는 게 정당하고 올바른가 이런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응원차 왔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시작하시다니 아름답습니다. 거의 없다님 이 정도 톤으로 아시겠죠? 한번 저 유튜브 구독자한테 인사해 저 주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잘 못하기 때문에 예. 일단 시사인이 벌써 구독자 40만을 오. 네, 달성하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네. 지금 제가 진행한 대한뉴스 지금 3년째 20만에서 아직도 20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박박 끼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도대체 여기보다 우리 대한뉴스가 못한 게 뭔가라는 거를 오늘 좀 봐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스튜디오 딱 보는 순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난데 말이야. 저의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 그 차이점이라면 김은지 기자밖에 없는데. 그렇지. 예. 결국 그게 문제였구나. 예. 엄마. 그거였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근데 네, 거의 굉장히 없다님 네. 이 영화 유튜브로 유명하신데 네.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이 네. 닉네임의 정체 예. 제가 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나무위키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예. 왜 거의 없다는 왜 거의 없다세요? 아니 뭐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네. 그냥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원래 유튜브 닉네임 같은 거 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튜브 닉네임은 아무나 하지 않죠. 두 분의 케미 너무 좋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네. 어쨌든 저희 전공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참 버르장머리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 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거의 없다라고 지었어요. 버르장머리가 거의 없다 해서 네. 버르장머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예. 거의 few 버르장머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아주 표현이 그냥 재밌어가지고. few. 말고 네. few. 네, 유학파. 네.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진짜 아니고. 아름다운 다른 시간. 얘기인데요. 예. 저는 오늘 혼자 나온 줄 알았습니다. 어머. 네. 어머, 정준희 어머. 교수님 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와 어쩔 셈이지 나를 데리고 혼자 하겠다고? 김은지 기자 얘기를 다 할 건가?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와보니까 정준희 교수님 계세요. 굉장히 익숙한 악몽을 꾸는 기분. 야, 그래도 오랜만에 영어 유튜버라고 불렸잖아요. 그러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도 매주 금요일에 또 네. 뉴스하이킥에서 영화 소개하고 계시지 네. 않나요? 예. 뭐 여기저기서 지금 절반은 영화 프로그램이고요. 절반은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주시리라 믿고. 예. 아니 뭐 뉴스는 종종 보시나요? 종종이라니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명색이 예. 대한뉴스 대표인데. 아니 기본적으로 비하를 깔고 가네요. 야 이거 거의 비하 아닙니까 이게? 아니 바쁘시니까. 네. 네. 아니 뭐 본인은 안 바빠서 뉴스 봅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뉴스 봐야죠. 네, 저 매일 아침 대한뉴스도 진행해야 되고 물론 우리 이제 민동기 기자가 뉴스 다 걸어 모아 오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그것만 봐요. 아니 네. 뉴스인 저희 프로그램 보시냐고 여쭤본 거죠. 당연히 뉴스는 보시겠죠. 오늘 좀 커뮤니케이션 단어를 잘못 쓰시면 뉴스를 봤냐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인 보시는지. 예, 자연스럽게 떠넘기시네요. 자, 뉴스인 보죠. 저희 장설청 평론가하고 박성태 예, 실장. 네, 실장님 박장대소라는 코너가 박장대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웃기지는 않습니다만 냉철합니까? 영화 유튜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본인이 굉장히 웃긴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프로그램 유일한 단점입니다. 예. 나머지 장점? 나머지요? 네.
솔직히 좀 웃으려고 보는데 웃기지가 않으면 장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더 냉철하게 예. 그렇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오시는데. 김민아 평론가님 나오시는 네. 것도 얼마 전에 그 우리 민주당의 아이유도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아, 네. 이지은님 이지은 이름이 전 같죠? 총경. 예. 그 편도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봤습니다. 주로 최근 걸 본 거예요? 네네. 약간 티납니까? 급하게 몇 개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본 것 같은데. 아이, 그걸 아시다니 정준희 교수님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를 알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예. 김만건 박사님 나오시는 거를 주로 아. 즐겨보죠. 아무래도. 같이 또 방송하시니까 그러시죠. 김만구 박사 여기 나온 줄 좀 밑에 나와요, 밑에. 위에서부터. 동영상 목록에 아래쪽에 있구나. 자, 아예 전혀 몰랐네. 뉴스인 박사님. 리뷰로 시작했지만 사실 제가 저희가 두 분을 모시게 된 건 언론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아까도 이제 시사인이 언론으로서 이제 잡지도 유튜브도 잘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비치는 가치나 의미가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워낙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언론 장악이라고 한 이슈는 좀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해지는 수준은 넘어서서 지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죠. 아. 역사적인 전례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직전 보수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점들이 그럼요.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어떤 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모든 종류의 방송 장악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예. 일종의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매뉴얼을 박근혜 정부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었죠. 왜냐 이미 장악된 상태니까. 아.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방송이 운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했던 매뉴얼대로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됐거든요. 아, 그랬죠. 법원의 견제를 받기도 법원 하고. 견제가 굉장히 컸고, 예. 그 기존에 남아있던 인사들을 쫓아내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무리수를 뒀어요. 방통위원장까지 바꿔야 됐거든요. 그랬죠. 방통위가 주된 권력 기관이니까. 근데 그거를 바꾸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 이거는 이명박 정부도 놀랄 정도다. 예. 아, 이명박 정부도 놀랄 정도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진짜. 예. 아니 저는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의회도 아주 미친 사람들처럼 네. 하고 있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TBS. 네, 예. TBS를 물론 TBS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잘한 점 있고 잘못한 점 있고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잘못했다고 방송국이 망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진보 조금 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쌤통이다라고 말하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TBS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씨를 말리려고 지금 달려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냥 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또 TBS가 예쁠 리가 없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기를 엄청 공격했으니까. 이러면서 저는 방송국도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 생계를 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은 놓고 잡는다고 하는데 정도를 넘어선 거를 넘어서 너무 잔인한 방식이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무도하게 그리고 되게 노골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 저 역시 이명박 정부 때도 못 봤고요. 네.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낙하산 내려와서 뭐 체질 개선이 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때는 지금 관심 사실 없었죠. 전혀 없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고.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정도구나 예, 싶죠. 예. 그래서 와 지금은 그냥 뭐 아주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심지어 여권 추천 인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그런 지적해 주신 걸 제가 봤거든요. 교수님께서. 네, 그때는 방심위 구성할 때도 여권 추천 인사가 방심이 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내놓고 나올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방심이나 방통위는 적어도 3대2 구조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구인 체제잖아요. 구인 체제가 아닌 형태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네. 지금은 6인 체제, 5인 체제에서 이제 지금 새로운 방심위원장을 뽑질 않나. 예, 뭐 자기 스스로가 뭐랄까 민원 사주를 진행하지 않나. 예.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시사인에도 쓰긴 썼지만 그 딱
퇴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연이어지, 임명돼가지고 5명 긁어 모아다가 자기 스스로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지 않나.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일 거예요. 예, 저 그 글 읽으면서 런종섭에 이어서 네. 런히림도 탄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앞에 두고 있는 이번호 시사인의 그 정준희의 미디어 레퀴엠이라고 하는 글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 근데 보통은 이런 방송장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나오는 반론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라는 식의 이야기던데 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매뉴얼인데요. 여권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를 전에 이제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 때 하던 방식 이상을 하고 있다를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KBS 이사가 일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비슷한 거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과정이 이제 감사원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가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이유는 아니다라는 판결까지 받아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이유가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이사로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사를 그만두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송사 내부에서 파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탄핵 이후에 선출되고 나가지고 한동안 기존의 방송사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방송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 공정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국 경영진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지속되는 결과 임기 얼마 안 남은 사람이긴 한데도 내부의 요구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이제 경영진의 교체 시도가 일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운영을 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정연주 위원장이 그 당시 그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됐는데 아직 위원장으로 호선도 안 됐어요. 그때 국민의힘 계열에서 자기 위원을 추천을 안 했습니다. 자기 몫의 위원을. 굉장히 오랜 기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9인 체제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7인 체제까지 갔다가 9인 체제까지 나중에 가는데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왜 그냥 놔두고 있었을까? 지금처럼 2명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6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양새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노력을 큰 했죠. 차이다. 예. 예. 그런데도 이거를 마치 이제 그때도 그랬다라는 식의 말로 하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아니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아주 일부의 어떤 유사성 그것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질적 차이가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나머지를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만큼 비슷한 건데 이만큼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비슷해도 문제인데 요만큼만 비슷한 거 가지고 예전에도 그랬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는 민주당이 그러도록 놔뒀다. 그렇죠. 네. 거의 티노선 나오십니다. 1년간을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가 놔뒀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가. 일단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못할게라고 얘기할 거면 정권 교체는 왜 했습니까? 네. 그리고 놔뒀다니요. 네. 뭐 허락받고 한 겁니까 야당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논리가 선 다음에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논리가 안 서요. 명확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죠. 예, 그 매뉴얼만 있는 거예요. 매뉴얼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 탓을 하면 된다. 민주당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논리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는 걸 전 여권 인사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매뉴얼 한 3쪽 넘겨보면은 질문을 언론장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기 있다. 잠깐만요. 민주당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그런 형국이다. 저는 이 정도로 명확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권 인사한테 좀 거짓말도 좀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잘 몰라요. 예전에 그 지금의 미디어 구조를 만든 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미디어법 개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 날치기였거든요. 그때는 국회 선출안법도 작동 안 할 때니까. 네. 그때 지금도 기억하지만 원희룡 씨도 의원이었을 당시인데. 맞습니다. 나경원 씨도 그랬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왜 날치기라는지 물어봐요 기자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정말 그렇게 필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우선 오라니까 갔다. 근데 밀어붙여야 되는 내용이니까 했다라는 식의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대부분의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복잡하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잘 모른 채 매뉴얼을 쓰는 거죠. 말 네. 그대로. 네. 잘 모르니까 잘 그 모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똑같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을 좀 가려버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고 이거를 예. 디테일하다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중요한 되더라고요. 역할이죠. 예. 정권마다 똑같았다. 이것도 언론의 매뉴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이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매뉴얼을 윤석열 정부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동일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디테일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그 어떤 매뉴얼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영 방송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 장악은 오히려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컴플렉스. 아,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영방송 내에서 정상적 다수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컴플렉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MBC에서도 지금 제3노조가 유난히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제3노조잖아요. 예. 몇 명이 있겠습니까? KBS에서도 원래 다수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섭노조. 예,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좀 더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운영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노조예요. 나머지 소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정방송을 얘기하지만 자기 자리를 추구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고 이 부분에서 약간의 편향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공영방송은 만약에 자유를 운영하게 해주면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 얘기는 공영방송의 어떤 가치관을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적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지지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한 가지가 표현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민주당이 야권과 함께 이제 하고 있는 방송사법 안에서 이사 추천권을 몇몇 단체들에게 분산시킨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국회 추천권이라는 몫을 약간 네. 쪼개가지고 국회의 대립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이제 직무 안에서 좀 추천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송기자연합회라든가 뭐 이런 데들에서의 이제 추천권을 이제 일부 좀 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 편에서는 아무도 누구를 추천할 수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기존에도 원래 노영방송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방송사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우리 편은 한 명도 이사로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식의 이제 자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컴플렉스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지금 이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정상화가 된 방송국이 KBS잖아요. KBS의 그렇군요. 예, 예. KBS의 모양새를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모양새를 보면 그러면 언론 노조한테 장악당하지 않고 민주당에게 장악당하지 않은 방송국은 KBS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번 광복절에 KBS에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작품이라고 말해주면 안 되고요. 기적의 시작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전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혹시 안 보셨죠? 네. 예, 영화 유튜버로서 저는 이게 실험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쓴 비평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비트 없이 흥얼대는 랩송을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을 했었어요. 네. 이 독립 영화로 이제 선정을 영진이에 신청을 했는데 영진이에서 이거는 독립 영화는 고사하고 영화로 보기도 힘들다라고 네. 답변을 한 작품을 광복절날 국영방송이 방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KBS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전 이걸로 끝났다고 봐요. 네. 영진이가 독립영화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해시TV 네. 뭐 가치를 준 건 아니고 그냥 인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제작하지 않은 외부 영화를 편성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는 많이 볼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상업 영화들이죠. 상업성이죠. 또 한 가지는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독립 영화 같은 데를 지원하겠다. 두 번째 이유예요. 이번에 하는 거는. 네. 네,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왜
특정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이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와야 될 테고 그러려면 공영방송 수신료로 운영되는데 수신료가 왜 쓰여야 되는가를 입증해야 돼요. 수신료의 가치.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입증할 때 두 번째 방법뿐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작이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를 담은 독립 영화를 후원하겠다거든. 근데 독립 영화가 아니야. 아니죠. 뭐 하겠다는 거지? 네. 동영상 그냥 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는 배임이에요, 배임.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사실은 건국 전쟁을 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건국 전쟁을 이제 TV조선에서 방영을 했는데 욕을 엄청 먹으니까 건국 전쟁은 조금 너무 노골적이다 싶어서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여기가 더 노골적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적을 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거를 틀겠다는 얘기는 그냥 그들이 그리고 있는 방송국은 거의 리펜슈탈이 만든 뭐 갑자기 선전선동 영화. 네, 선전선동 영화를 틀고 싶은 그건 거의 나치급의 생각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그나마 없습니다. 리펜슈타인은 영상이라도 잘 만들었지. 그 사람은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예. 아마 의지의 승리였나 그럴 거예요. 그게 히틀러에게 제작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KBS 현실을 보라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권에 휘둘리지 않은 어떤 공영방송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또 거부권 행사할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시민의 입장에서 이 거부권 정국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젠장. 교수님 얘기하시면 그동안 내가 할 얘기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변칙 아주 좋지 않아요.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네. 제가 시민이니까 네. 제가 이제 시사방송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촛불혁명만 있었지 폭력혁명이 한 번도 없었다. 네, 뒤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시민으로서 신체를 단련하고 이건 농담이고요. 예.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니까. 당연하죠. 신체 단련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우리 대통령 농구 가시는 거 보면 신체 단련이 급하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휴가 기간에 사진이 공개됐죠. 야, 그게 그 A컷일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이. 네, B컷이 아니라. 고르고 고른 사진일 거 아닙니까? 야, 진짜 놀랐습니다. 슬램덩크 보는 줄 알았어요. 안 선생님. 그런 걸 공개하는 대통령실의 홍보 능력에 혀를 내두르죠, 진짜. 어쨌든 지금 아마 여권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논리가 있어요. 또 특검이야? 라는 논리를 되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이놈들 습관적으로 탄핵 카드 내놓는다. 탄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받아칠 말이 명확하지 않나? 또 거부권인가? 아니 뭐 이제는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부권부터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정책 처리 속도 중에 거부권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분은 거부권 쓰시려고 대통령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지금 당장 시민으로서 할 일은 없겠으나 좀 명확하게 가리는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싫어하는 건 뭔가. 사실 거부권도 아니죠. 제2요구권이잖아요. 그렇죠. 제2요구권을 이렇게 남발한다는 것은 뭐랄까 이 국회와 손을 잡고 같이 나갈 의도가 애초에 없다는 건 아닌가라는 걸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거 국회를 무시한다는 건 결국 독재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정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상의를 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게 계속하다 보면 먹히거든요. 또 거부권 남발 지겹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이나 이제 언론에서 특히 더 그럴 거예요. 민주당 습관적으로 탄핵하고 닥치는 대로 탄핵하고 맨날 특검 발의만 한다. 독주 지겹다. 그걸로 해야겠네요. 되지도 않는 거 맨날 하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상태면 헌법 바꿔야 돼요. 개헌. 네, 그러니까 헌법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헌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막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 거부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왜 대통령에게 줬는가에 대한 헌법적 취지를 무시한 행동이잖아요. 국회는 무조건 다수당이 되려면 3분의 2를 장악하지 않으면 다수당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제.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입법 폭준이 뭐니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다수당이 이끌고 있는 그래서 뭐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3분의 2 의석을 갖지 않으면 거야가 이제 아니에요. 뭐 되는 게 없는데 무슨 거야야. 거야 그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얘기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회는 의미 없는 국회라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같은 어떤 정당이 아닌 한은. 이거는 헌법이 만들어 놓은 취지로 완전히 위반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를 되게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지금 인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는 되게 심각하다. 네. 두 번째로 원래 민주당이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했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야당이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지금 심지어는 개혁신당까지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야사당에 이제 의한 일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야사당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닌 건데도 단독으로 강행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되게 언론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야권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192석분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걸 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 여권 내부에서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은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순진한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여권 내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정무적인 교섭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섭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전 국민의힘을 결국은 욕하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은 데서 절대로 한 명이라도 새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속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면 채병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방송법에 관련된 건 사실 내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여권 내부에. 그렇죠. 네.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진짜 난리치듯이 하는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만 그 내부에서 추천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반론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그 정치적인 국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치 국면을 절대 펼치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여권에서 완전히 찍힌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상태는 저는 국민의힘의 일부의 그 여권의 인사들의 비겁함도 얘기하고 싶지만 동시에 뭐냐면 지금의 국회 입법 기능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이 정도까지 예상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일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왜 그럴까? 이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탄핵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구나. 지금의 여권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반감이 있건 없건 간에 대우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나한테도 좋을 게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지금 여권의 인식은 딱 한 가지 탄핵만은 피해야 된다. 예. 이 인식이다라는 걸 이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탄핵을 얘기를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남은 안 꺼내는데. 네네네. 네. 민주당은 정작 얘기도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러다가 탄핵한다. 네. 그래서 해시TV에서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러니까 야 7당이 함께 강행 처리한 게 아니라 여 1당이 단독 반대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특정 정당이 얘기했다고 해서 옳고 그러면 안 나눌 이유는 없으니까 저는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봐요. 특히 언론에게 하는 말이죠. 예, 언론은 왜 이 이야기를 관습적으로 쓰고 있지? 강행이라는 게 뭐고 단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수개념조차 없나? 아무리 우리나라 말에 단수복수 개념이 별로 없어도 단독이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많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쉽네요. 단수복수 개념 있었으면 야당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야당스. 야당스 그리고 여당 여당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아깝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계속 청문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 이 청문회조차 좀 무력화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진숙 이제 위원장을 비롯한 김태규 부위원장 등 16명이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왔다라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 안 나왔지만 2차, 3차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네. 예, 청문회 혹시 좀 보셨어요, 교수님? 청문회가 보기 싫죠. 근데 그래도 봐야죠. 보기 싫은 이유가 그래도 청문회인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여야 합의로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청문회잖아요. 그러면 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게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거든요. 국회 행위 중에. 국회 권능이 이렇게 박살나는 상황을 보는 게 참 기분이 나빠요, 저는. 제가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면 권위주의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헌법학적인 얘기인데 권능이라고 하는 건 능자가 붙은 이유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헌법이 부여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의 권능이 무시되고 있잖아요. 네. 권한은 아무리 있어도 능력이 없는 거야. 불러도 안 나와. 네. 무시될 수 있어. 그리고 무시되는 상황이 자꾸 재현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의 인식에 심어줘요. 이거 대단히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네. 아니 행정부만 권능이 있어야 되나? 사법부만 권능이 있어야 되나? 아니죠. 헌법이 부여한 권능은 입법부에게도 있어요. 입법부의 권능은 입법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의 수단 중에 굉장히 높은 수단 중에 하나가 청문회입니다. 네. 이 청문회를 행정부가 무시해요. 지난번 청문회 할 때도 이번에도 그랬지만 지난번에도 아예 뭐 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무시하잖아요. 네. 네. 아,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이거 정말 불행하다는 생각 일단 하고 또 한 가지 그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이 한 말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박문진 이사 이런 식으로 선임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불법적이다. 법원이 제동도 걸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자면 방송법에는 KBS와 박문진 이사 등을 방통위가 선임할 수 있다까지 돼 있지 선임한다로 돼 있지 절차는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걸 국회의원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법조 문으로만 한정해. 예. 이러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정당화가 안 되거든. 아니 평생 여당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석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법조는 이걸 예. 아주 고급한 말로 문헌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고급하지 않은 말로 얘기하면 정신 나간 해석입니다. 정신 나간 해석. 법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법이 명한 것들에 숨겨진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관례와 판례 등을 통해서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면접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면접을 하라고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예, 공지사항에만 면접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면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사들을 뽑을 때 면접했습니다. 다 했죠. 네. 예. 근데 이번에 80명 네. 넘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선출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단 한 명도 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이거 시사인에서 좀 할 일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정말 재밌는 모먼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명단 두 개를 인사청문회예요? 인사청문회에서 예. 명단 두 개를 놓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다 이게 알아서 보고 결정을 했대요. 누군지는 알고 뽑은 거냐? 조금 방송자가 청문회. 네, 방송자가 그 이후, 청문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방송자도 구분하죠? 네. 기억하는 게 그거라서. 아, 잘 나오고 있어요. 아, 뭐 어차피 방송 보시는 분들 몰랐을 텐데. 농담입니다, 이거. 네. 예. 그래도 시사인이니까. 예, 팩트체크가 돼야 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OX를 확률 맞추고 계산한 거. 있었다. 그 확률 계산을 해놓고 예. 누군지 알고 뽑았다고 모르고 뽑았죠. 그러니까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요식행위라는 거죠. 예, 누구 그러니까- 뽑을지 정해놓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바쁘니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장면들이라도 좀 모아가지고 한 10분 15분짜리 클립으로 만들어서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시TV에서 할까요? 우리 같이? PD가 바빠서. 저희한테 토스하신 네. 것으로. 네. 근데 그 방금 요식행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네. 일부러 그래서 그걸 썼는데 이 예. 요식행위라는 말 자체가 예. 법률 용어거든요. 이 요식행위가 뭐냐면 중요하다의 요자에다가 절차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중요한 절차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원래 요식행위라는 게 그냥 대충 하면 되는 뜻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절차는 맞춰라라고 하는 게 요식행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언어 습관 속에 요식행위는 필요 그냥 없는데 대충 하면 되는 그렇네요. 이런 말로 돼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적어도 절차를 맞춰라는 얘기는 예. 절차 내적인 어떤 그 내용을 중요하게 다 채우진 못해도 절차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번에는 물론 법으로 절차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그거는 그 행정행위를 하는 자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 예. 그 절차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처럼 하루 만에 그 진짜 코미디 같은 게 또 있는지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만 해도 위원장 되기 전에 방통위에 출근하거든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그러면 원래는 그 사람한테 원래 명단 보여주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준비하라고 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임명된 사람, 그날 임명된 사람이 명단을 그날 봤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딱 하루뿐이 없어요, 시간이. 네. 하루도 안 돼. 왜냐면 아침에 취임시켰어야 됐었거든. 맞아요. 그 수많은 명단과 그 사람들을 다 봤다고?
말도 안 돼요. 그럴 수가 네. 없어. 네. 저도 서류 처리해본 사람이죠.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판사 출신이라서 내가 판사 출신이라서 서류를 보는 거 되게 능하다고. 김태규. 예. 아니 판사는 무슨 속독법 익힙니까? 네. 그리고 야. 뭐 글로만 읽을 수 없는 것들을 수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청문하고 얘기하고 면접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서류 티티티틱 넘겨 여기다 이게 골목 끼고 넘기면 그게 다 보여져요. 네. 이게 대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네. 시사인에서 편집해서 이거 진짜 전 국민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저희가 보여줘야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끝없이 갱신되고 있다. 전에 없던 행위들 너무 많이 네. 한다. 이런 너무 진짜 말씀이신 혀를 내두를 건데요. 수준입니다, 진짜. 이제 네. 그래도 이제 2차, 3차 청문회 남아 있으니까 좀 내가 청문위원이라면 이 사람한테 이걸 물어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또 청문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토스하는 시간 오늘. 제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예. 두 사람 빙고 하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빙고. 예, 서로 이게 명단으로 그쵸, 그쵸. 서로 맞춰보고 뭐 1357 땡으로 한 거냐 뭐냐. 예. 사실상 OX 퀴즈 아닌가 저도 예. 그런 생각하긴 했어요. 예, 이게 뭐지? 그런 예. 원초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예. 고급한 질문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서. 예. 아니, 근데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저는 국민들이 그게 알아듣기 쉬운. 되게 핵심이라고 봐요. 결국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임명한 거. 그리고 지금 2인 체제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목 2인만으로 시급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박문진 이사를 처리한 거. 네. 그 외에도 시급한 거 훨씬 많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이사 안 바뀌고 사장 안 바뀐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방통위가 정말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일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인데 합의 없이 넘겨야 될 정도로 시급한 일일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사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는 정말 제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일이 뭐에 촌각을 다퉜으며 그 이사를 어떤 식으로 진짜로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에서 임명했는가 이거 공개 거부하는 게 다 뭐 무슨 개인정보다 어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를 실제로 넘겨받은 건 언제며 네. 누구를 어떤 식으로까지 해서 점수를 매겼으며 이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국회 권능 얘기했는데 국회 권능이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 앞에서 거줄된다? 그것의 법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돼요. 예, 국회는 들여다볼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청문 이번에 나왔을 때 그 과기위 정통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 네. 갑자기 비공개로 돌렸잖아요. 네. 예,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도 보호해 줄 정도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박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따져가지고 했는지를 방통위에 있는 상임위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볼 권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전 이 부분은 정말로 끝까지 따박따박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공무원 내세워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고 공무원들 괴롭힌다고 조선일보는 얘기하고 있단 사설까지 말이에요. 썼죠. 네. 네. 방통위 공무원을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에 돌아가신 그분은 왜 걱정 안 합니까? 국장님 돌아가신 네. 분. 네. 이거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행동 아니에요? 네. 방통위는 그들 때문에 괴롭지가 않아요. 벌써 2년째 털린 감사원 때문에 괴롭고 예, 지금 방통위 위원장 하나 잘라가지고 박문지 이사 바꾸려고 그 행동을 했던 지난 1년간의 과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네. 방통위에 있는 공무원들 일 제대로 못한 지 벌써 2년 넘었어요. 예. 지금 각종 이제 늙은 분들께서 또 하나 겪고 계신 고충이 지금 녹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핸드폰에 메모리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호하는 수단인 거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메모리 뭐 이렇게 추가 예. 구입 비용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든지 아이고. 아니면 일을 제대로 녹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그러니까 정권이 오히려 피폐화 시켜버리는 예. 거네요. 공직 사회를.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권익위에서 예. 돌아가신 우리 국장님 그 장례식에서 정치인의 조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직접 가보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이 직접 가보니까 유족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유족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여기 만약에 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가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면 또 한 번 뉴스를 탈 게 뻔하니까 정치인의 조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와, 이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모욕을 가할 수 있나. 이거는 좀 이건 악마도 울고 갈 짓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예. 네. 그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누군데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던데요.
네, 뭐 그 이슈는 저희가 또 계속 좀 다루도록 하고 그래도 거의 없다님 모셨으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이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영화에 좌파 우파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얘기를 딱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에서 딱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전형적인 뉴라이트적 사고 방식이고요. 예. 소위 이제 뉴라이트 인사라는 양반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문학에는 좌파가 잡고 있다. 그래서 좌파 영화만 나온다. 좌파 영화는 맨날 천만이 된다. 근데 잘 만들고 재밌는 영화가 천만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예. 그 나누는 기준도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 설국열차가 아마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좌파 영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럼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암살은 왜 좌파 영화입니까? 네? 암살이야말로 민족 보수들이 독립운동하는 얘기 아닌가요? 심지어 이게 오히려 제대로 된 기준이라면 이게 극우들이 하는 행동이죠. 네, 우리나라를 침략한 세력들을 암살하고 죽여버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진짜 그거들이 하는 방식이죠. 좀 있으면은 저기 네. 테러리스트 김구 나온다면서요. 예, 그 책도 또 표지가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예. 짜증나게. 그럼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제 우파야? 아니 대표적으로 정말 예. 민족주의 우파에 해당하시는 인물이 예. 김구 선생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테러리스트래요. 네. 그리고서 암살은 좌파야? 예. 이게 무슨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예술인들도 좌파 우파로 막 나눠요. 그럼 황정민 배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국제 시장에도 나왔고 베테랑에도 나왔는데 황정민 배우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태극기 휘날리며가 우파 영화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주인공이요 북한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간첩이라고요. 장동건이 간첩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편을 바꿨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우파 영화래.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라도 좀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예, 특히나 이 문화예술 쪽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갈라놓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정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네. 여기도 좀 적용될 맞습니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그렇죠. 말씀 듣다 예. 보니까 네. 생각이 나긴 자기네들이 하네요. 만든 영화들 뭐 인천 상륙작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영화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든 영화는 이런 영화밖에 안 나오니까 전혀 상관없는 국제시장 태극기 날 저 두 영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영화는 오로지 상업 영화예요. 어떤 이념을 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한 영화입니다. 근데 자기 편으로 갖다 끌어붙이잖아요. 왜? 잘 됐으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네. 네. 좌파인데 시장에서 성공해. 뭐야? 뭐지? 좌파 시장도 있나? 이 시장마저 좌파가 장악을 했단 말인가? 그럼 전 국민이 다 좌파란 얘기인데 좌파 자본가도 있는 거고. 예. 네. 그럴 거면 대단하네요. 좌파 국가를 하는 게 나아요. 이 정도면 그쪽이 더 잘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정부한테 도움이 되는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번 주 내내 또 이제 광복회장 그리고 네. 뭐 건국절 논란 이런 것들까지 있잖아요. 네. 또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네. 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기를 봤을 때 예.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세월호 사건과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과 이제 건국절 논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 국정교과서 이런 것도 국정교과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슥 내밀었는데 엄청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마도 제가 뭐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예상을 했는데 아마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광복절도 중요하고 건국절도 중요하다. 예측. 예. 거의 없다님의 예측.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저런 얘기를 식으로 갈 하더라고요. 것이다. 광복회장이 예. 예. 어디야?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둘 다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중요하다는 게 일단 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건국절이 성립을 한다면 광복절은 없어지는 거고요. 광복절이 성립이 된다면 건국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분명히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해서 둘 다 중요하고 그리고 광복절 행사 했으니까 건국절 행사도 합시다라는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다시 시작되는 건데 이건 역시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리고 이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반헌법적인 일이에요. 이 얘기를 또 분명히 반복을 할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거고요. 또 그런 건국절날 제가 봤을 때 KBS가 지금 기적의 시작을 그러니까 광복절에 기적의 시작을 트는 이유는 건국절에 건국전쟁을 틀려고 하는 밑밥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네. 예언입니다. 언론 상황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유튜브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MBC 손석희 질문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루게 된 주제도 유튜브가 미디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가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또 알릴레오 같이 이제 네. 후일담 나누신 거 제가 보긴 했는데요. 좀 그래도 요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다루면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는 매체거든요. 매체라는 거는 그냥 전달 수단이란 얘기예요. 전달 수단이 마치 저널리즘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신문 시절에 종이신문 아닌 방송이 나왔을 때 물론 그런 식의 행동을 하긴 했죠. 기존의 종이신문 팬 기자들이. 근데 그거는 아주 짧은 저항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이미 그런 지가 60년이 넘었잖아요. 방송 저널리즘이 주류로서 자리 잡은 지.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의 팬 저널리즘, 종이신문 저널리즘과 방송 저널리즘이 유튜브를 보고 이건 좀 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널리즘이 아닌 것으로 자꾸 이제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당장 지금 저널리즘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시사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더 많은 거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김은지 기자 같은 사람을 빼서 이 자리에 앉히는 거, 예,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매체의 어떤 기술적 발달을 과정 가지고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고 어디까지가 저널리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건 굉장히 무망한 일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예. 거기에 한동안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겠죠. 지금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이거는 저널리즘의 확장, 유튜브 영역으로의 확장은 필연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의 바탕에는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정보를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가장 널리 퍼진 매체가 되는 순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유튜브와 함께 공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저널리즘의 내용을 채울 것인가. 그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유튜브 저널리즘이 한계가 있느냐. 그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원래 하던 걸 여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유튜브라고 하는 생태계가 기존의 내용 생산자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생태계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생태계의 저널리즘이 내용적으로 충실성을 잃지 않은 채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고민되지 않은 채 자꾸 매체 기준으로 저널리즘과 그렇지 않은 걸 나누고 그다음에 특정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나 저널리즘의 굉장히 낮은 형태라고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저는 이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가라는 면은 과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당장 아마 여기 시사인 하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단지 매체 확장을 하나 해놨더니 이걸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자원, 인력, 노력, 그렇죠? 그다음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럼 기존의 저널리즘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확장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제일 중요한 거 돈을 어떻게 벌까?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유튜버한테 뜯기면서까지 어떻게 마련할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시사에 만약에 이제 그 광고가 실리면 이 광고에 대한 통제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실제로 전 유튜브하고 협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생산자가 왜 광고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 내 내용에다가 이상한 게 광고 딱 붙어가지고 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광고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 생산자는 아무런 어떤 통제력이 없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그냥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일이에요? 아니죠. 이거에 대한 협상력을 가져야지 유튜브 담당자도 아는 사람 만나서 방심위원장이 책상 치고 오는 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규제기관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거고 방심인 거기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조선일보가 됐건 뭐가 됐건 기성 언론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내용 생산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바꿀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뭐 우리가 협상해 보겠다 뭐 이런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 정권 바뀌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 영상, 제가 만든 영상 혹은 대한뉴스 영상에 신천지 광고 같은 게 막 붙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런 광고 제외 뭐 이렇게 뭐 체크를 해서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거 일일이 다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광고가 와서 붙을 수 있거든요. 시사인 광고에 막 신천지 광고 같은 게 막 붙으면 시사인 방송에 그런 거를
우리 방송을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구글과 협상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유튜브 저널리즘이 생기면서 가장 많이 힘을 잃은 게 기존 언론들의 사절란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 내부자들에서 본 것처럼 아사모사하게 쓰고 의도를 숨겨서 쓰고 문장 몇 개 바꾸고 이러는 게 큰 위력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튜브 김은지 기자 같은 분들 그리고 저희 대한뉴스나 정신이 HTV 같은 채널에서 그걸 다 해석을 해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장난을 치는 게 어떤 그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화가 나겠죠. 밥그릇 뺏기면 키우는 강아지도 화가 나는 법이니까. 근데 본인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카카오톡을 따돌리고 유튜브가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예요. 이거 어떡할 건데? 구글 본사 습격이라도 할 건가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유튜브 저널리즘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난하고 굉장히 무의미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만으로도 1시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지금 유튜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함께 이야기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요. 그래도 거엽다님 처음 오셨는데 이 정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참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이 윤석열 들었거든요. 대통령님한테는 추천해드릴 영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분은 영화를 안 보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유튜브는 보신다고요? 유튜브만 보실 거기 때문에 추천해서도 안 볼 거라 추천 안 하겠습니다. 바쁘시잖아요. 이거저거 하시느라고. 그럼 김건희 유튜브로 영화 보지 않을까요? 그런 요약본 요약본으로? 보는 거 싫어하시는? 요약본으로. 제가 가장 극혐하는 행위예요. 말 나온 거 여러 번 10분 거의 요약. 적스럽다 이런. 네? 요약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을 10분으로 넣어서 10분으로 줄인 영화 요약하는 컨텐츠 좀 제발 보지 마세요. 그걸로 영화를 보는 건 영화를 본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유튜브는 좀 추천하시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유튜브요? 예. 해시TV? 지금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는요. 지금 보시지 않는 것들이요. 예. 보는 걸 끊어라.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거 좀 이렇게 좀 놔 기다려 손 놔 이렇게 얘기하고 구독 리스트를 한번 셋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끊으시는 것도 좋아요. 예. 유튜브를 끊으시고 그 시간에 운동을 됐습니다. 예. 하지만 김건희 여사한테는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그러세요? 네, 이거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이거 원래 그구들이 다큐멘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래 좌파였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전향하신 것 같으니까. 예. 아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김건희 여사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멜다 마르코스에 비하면 이분은 정말 세 발의 조족지열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명품 보관 창고가 있었대요. 아멜다라는 영부인이 거기 보면 가로 세로 21m. 네, 신발 2,000켤레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3,000켤레. 3,000켤레. 네. 루이비통 가방만 수백 개가 쌓여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필리핀 국가재정 완전히 다큐멘터리라는 네, 거죠? 다큐멘터리예요. 예.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좀 담이 작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담이 작아요. 여기저기 눈치도 너무 많이 보면 겁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를 좀 보시면서 담을 키우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권 레이스에 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권에도 한 명 이제 추천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어떤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한테요? 예. 이재명 대표는 저는 잠을 좀 주무셨으면 좋겠거든요. 영화 볼 시간에. 영화 보지 마라. 네, 영화 보지 말고 잠을 좀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실 뷰티풀 데이즈라는 영화가 최근에 이제 개봉을 했어요. 네.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죄송합니다. 네. 뷰티풀 원더풀 너무 많아요. 네. 퍼펙트 데이즈라는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깐에서 나무주연상. 네. 야쿠소 쇼진가요? 이름이. 예. 근데 저는 아마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게 이런 일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막 매번 법원에 불려가고, 그러니까 본업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잠깐이라도 조금 그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변기를 닦아야지 잘 수 있어. 퍼펙트 데이즈는. 자세한 영화 이야기는 통계상 세균수가 변기보다 핸드폰에 더 많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까지. 깨끗한 작업이죠. 직업이죠. 네. 저도 재밌게 본 영화이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사실 제가 확확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 준비된 중간 질문들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래도 요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으면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시사인 유튜브가 잘 되는 만큼 정준이 해시TV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준이 해시TV가 잘 되는 것만큼 대한뉴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제 욕심이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정준희 교수님하고 자주 나누는 얘기인데 너무 짧고 간략한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꾸 논리를 점프하게 되거든요. 예, 저도 스스로 그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사실 시사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배속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나 1.5배속으로 보고 싶은 욕망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왠지 그 다 보고 나면 클리어했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용은 하나도 접수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모두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정준희 해시TV 3시간짜리 방송을 완독하는 걸로 그 버릇을 시작을 드리면 좋겠다. 예,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시사교양 매거진. 예.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되게 민망하긴 한데. 민망하실까 제가 한 거죠. 유튜브 생태계가 지금 이제 아마 재편을 겪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시사 유튜브는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 시작되는 건 많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되게 막 분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이제 시사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뉴스인이라고 하는 게 기성 저널리즘과 새로운 저널리즘을 어떻게 전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주요한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취재 뒷이야기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면 박장대소 이래야지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런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 몇 개 빼고 나면 되게 비슷한 수준에서 수렴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성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잘 드러나는 신생 저널리즘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 해시TV에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사인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영역이고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시사 유튜브가 이제 좀 재편 과정을 겪는 건 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좀 옥석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너무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10년 버티는데 10년이 몇 개월 줄어드니까 좋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좋았죠. 근데 그때 그런 기쁨들은 언제든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너무 지치지 않아야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가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좋은 컨텐츠들을 찾아서 이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지금 약간 이게 재미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미와 친숙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막 여러 진보 유튜브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여러 이제 시사 유튜브들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 했던 행동들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들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꾸 친숙함을 쌓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출연료 주니까 나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교묘하게 예전과는 굉장히 상반된 입장과 태도를 취하면서 그걸 막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하하고 이런 거 막 재미 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예능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항상 뭐 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념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었고 어떤 말을 했었고 어떤 입장을 취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쪽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냥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할 거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을 사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과는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친숙함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 시사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그리고 저희에게도 컨설팅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시사인도 사람 잘 골라야 돼요. 메모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두 분 덕분에 또 버틸 수 있는 원동력 하나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저는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